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여러분. 우리가 원래 7월이면 문화예술 15년이 돼요. 그때 되면 조금 기념 행사도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저희가 문화예술 292에는 이언 맥큐언, 문학의 숲이 사랑하는 작가 이언 맥큐언의 암스테르담 속으로 여행을 하겠습니다. 저마다의 과거를 향하여 가는 어떤 여정 같은 조금 씁쓸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언 맥큐언 속죄 채실 비치에서, 그리고 이제 뭐 레슨 몇 달 전에 레슨도 했고, 그렇게 3개 했나요? Children Act도 했죠. 그래서 이언 맥큐언을 제가 또 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언 맥큐언이 영국의 소설가인데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개인의 어떤 도덕성, 또 이제 인생 전반에 대한 고민,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통찰이 아주 깊은 작가여서, 이언 맥큐언은 영국의 이제 영국 문학의 이제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를 연 작가 중에 한 분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작가 소개는 꽤 많이 반복해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에서 설명도 그래요. 우아하고 지성적인 글쓰기, 마지막 책장을 넘겨준 순간 비로소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다라고 하고, 인간의 도덕적 선택과 심리를 치밀하게 그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속죄라든지 또 뭐 레슨이라든지 우리가 읽었던 여러 작품에서도, 그리고 칠드런 액트도 그렇죠. 그 이제 아동법, 아동이 아동이 아니죠. 청소년이 그런 이제 수혈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그런 이제 딜레마, 그것을 어떻게 이제 또 변화시키고 그 청소년과 판사가 맺는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도덕적인 딜레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1948년생입니다. 1948년생이니까 우리들은 다 그보다 젊어요. 어쨌거나 48년대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의 작품, 지난 몇 달 전에 했던 이를테면 뭐 레슨을 보면 굉장히 자전적인,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이가 70대죠. 그러면 70대 이르러서 평생에서 좀 자기의 작품 세계를 쭉 이어오면서 본인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작품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죠. 그리고 여러 도시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장했고, 또 대학도 이제 그렇게 전통적인 학교가 아니라 새로운 신생대학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이렇게 급진적이고 그런 이제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1987년 The Child in Time이라는 책으로 휘트브레드상, 우리가 오늘 읽을 98년 암스테르담으로 해서 맨부커상, 그리고 2002년 속죄. 그러니까 속죄는 굉장히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알려져 있죠. 이걸로도 또 상을 받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글쎄요, 노벨문학상도 저 입장에서는 받을만 한데 아직 노벨문학상까지는 안 받으셨고요. 그래서 잉글랜드 햄프셔 엘더셔 출생이다. 그리고 이제 노동자 계급 출신이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많이 돌아다녔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들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소설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암스테르담 98년, 속죄가 2001년,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이죠.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이 작품들이 특별히 더 많이 좋았고요. 저는 칠드런 액트도 좋았고, 여기 문습에서는 안 했지만 스위트 투스도 굉장히 재밌게, 뭐 첩보원에 대한 건데, 이언 맥큐언 작품들 중에서 굉장히 또 재밌는 부분은 뭔가 반전, 또는 뭔가 어떤 진실이 나중에야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굉장히 소설 읽기에 재미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슨도 지난번에 굉장히 재밌게 읽었죠.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요. 자기의 정체성은 뿌리 뽑힙니다. 뭔가 이렇게 뿌리가 쫙 내려져 있지 않고 뭔가 좀 이방인 같은 그런 식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는 어떤 이렇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웃사이더든지 뭔가 이제 외곽에서 바라보면 더더욱 이제 주류에서만 평생 산 사람들은 이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를테면 장애인이다,
이방인이다, 뭐 이주민이다. 그러면은 그 자객이라든지 소수자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맥현도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에 큰 상을 받은 박동찬 선생을 봐도 그러니까 뭐 박동찬 선생은 이제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온 한국에서는 이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글도 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한 덕분에 정말 그런 이렇게 늦봄 통일상이었나요? 큰 상도 받았죠. 약간 주변적인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가 삶을 얼마나 넓게 보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약간 곁다리지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서는 굉장히 박탈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내가 여자로서 소수자로서 태어난 것이 오히려 지금은 뭐 굉장히 뭐 내 소명이 있는 것이구나. 그쵸? 다른 사람들을 더 공감하고 이런 식의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급진적인 교육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요. 작품은 문학은 진실을 드러내는 매개다라고 한 매개체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숙명여대에서 읽고 쓰는 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숙대 교수님께서 이렇게 추천을 강좌를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여가지고 모든 게 다 디지털이고 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어떤 옛날에 하던 그렇게 직접 요즘 종이책 읽는 사람 드물고 그렇죠. 뭔가 이제 대화로 뭔가 이어가는 것도 되게 점점 줄어들고 저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요즘 집에서도 식구끼리도 어떠세요? 식구끼리도 카톡으로 대화한다고 들었는데 거실에 나오거나 주방에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구들끼리도 카톡으로 대화한다는 말 듣고 되게 이제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제가 그래서 카톡에 대답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문학이 뭔가라는 그 강의를 하면서도 그 AI 시대에 거기는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그런 이제 읽고 쓰는 거에 대한 강좌 개설에 대한 이렇게 요구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되어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학생들로부터 요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특강을 다니는데 그 학생들은 그래도 되게 진지하게 정말로 독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과연 문학은 뭔가 제가 그래도 문숙직이 15년 차에 있어서 조금 몇 마디는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 문학이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우리가 문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문학은 우리한테 삶의 용기를 주고 뭔가 자극을 주고 또 타인의 삶에 공감하는 그런 이제 역량을 키워주는 게 문학일 텐데 거기에서도 뭔가 세상에는 뭔가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말해지지 않는 어떤 진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언 맥큐어는 그것을 정말 그래도 소중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부조리하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건 뭔가라는 것을 이언 맥큐어 작가는 굉장히 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성과 소설과의 관계를 소생시킨 작가라는 평도 하는데 바로 그런 거죠. 인간은 어떤 이제 윤리적인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의 양심 또는 타인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게 중요하고 요즘 이게 뭐 유튜브 나가면 뭐 트럼프 씨는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정신적으로 뭔가 부서져 버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문학은 그런 인간의 어떤 존엄을 지켜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언 맥큐어의 서사는 소설적 미학과 윤리가 잘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고 어쨌거나 이언 맥큐어 작품에서 윤리, 도덕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굉장히 어쩌면 이렇게 좀 외모도 엄청 좀 센시티브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런데 정말 글도 너무 막 이렇게 집요하게 굉장히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자연은 굉장히 또 아름답게 묘사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속에서 어떤 부조리함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The book will endure. 책은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계속 이어갈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느낄까 상상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성의 본질이며 동정과 연민의 핵심이고 도덕성의 시작이다. 타인에 대한 연민,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도 곧 다가오는데요. 그 부처님이 말한 게 이제 자비죠. 자비는 바로 연민과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를 갔다 왔지만 어찌됐건 그 연민이 있어야 인간성, 도덕성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언 맥큐어는 훌륭한 작가면서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한테도 계속 던지면서 평생 작가로 살면서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요. 속죄에서도 브리오니를 어린 소녀였던 브리오니를 그렇지만 자기 과오를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이렇게 윤리적 과오를 저지른 브리오니가 나중에 작가로서 허구의 세계, 소설은 허구죠. 허구의 세계를 통해서 하지만 속죄를 하죠. 저도 글을 소설이라는 형태의 작품을 꼭 쓰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쓰고 싶은 이유는 소설이라는 걸 세상에 내놨을 때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꼭 남겨두고 싶다. 내가 이렇게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라든지 우리 언니라든지 그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언니만 해도 이번에 제주도 왔을 때 우리 언니 만나셨잖아요. 언니가 고자와의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언니를 보면서도 우리 언니는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만의 고민과 그만의 어떨 때는 마음이 좀 다운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또 자매니까 보여요. 그러면 언니를 위해서 언니가 당신의 삶이 되게 존엄하고 되게 아름답다는 거를 뭔가 문학적 형태로 전달을 해주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작품으로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끔씩 가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품에서도 작가로서의 이언 맥큐언의 고민이 담겨 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암스테르담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얘기를 한참 읽을 때까지 왜 암스테르담이지? 전혀 몰랐어요. 이 작가는 촘촘하게 마치 얼기설기 뭔가를 짜가듯이 직조하듯이 뭔가 어느 구조를 아주 치밀하게 플롯을 짜가면서 어느 지점으로 쫙 나가요. 마지막까지 제가 2번 읽었거든요. 이거 발제하려고. 요것도 이게 아마 이게 뭐죠? 약물. 술잔 같지 않아요? 이제 글라스? 그쵸? 마지막에 그쵸. 이게 잔들이에요. 보니까 글라스, 그러니까 술잔들이 있는데 맞아요. 여기다가 약물도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잔들이 놓여 있고 뭔가 이제 이상해요. 그림이 이미지가. 그래서 이게 뭔가 몰랐고 암스테르담이 왜 암스테르담인지 몰랐는데 점점 앞에 복선들을 깔아놓고 점점해서 암스테르담으로 뭔가 이렇게 모아지거나 팍 터지는 그런 구조를 아주 탄탄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언 맥큐언이 이게 1998년생이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짧은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짤막한 소설을 쓰고 싶었고 한 몇 시간 내에 한 서너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 그리고 이제 구조 이제 소설에서는 플롯이 되게 중요한데 독자가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었다고 해서 암스테르담에서 그런 플롯 자체가 재미를 내포한. 그래서 하나의 이제 연극.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희비극이라는 부제가 원래 달려 있었대. 지금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코미 트레저디. 그러니까 보면서 약간 우스운데 비극이죠. 우스되게 희비극인데, 그러니까 나오는 이분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가 전체적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또 타인이니까 이렇게 바라볼 때 되게 조금 자기 혼자 있을 때 방에서 내가 좀 이런 말은 어쨌거나 한 인물은 이렇게 다들 중년 이후의 남자예요. 딱 누워서 내가 자유할까 말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거나 우리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는 막 머릿속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저 여자를 꼬실까 말까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이제 유치하거나 그런 생각이 되게 그런데 되게 코믹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되게 비극적인, 그래서 코믹 트레저디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연극적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민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게 연극적인 구성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5부로 1부부터 5부까지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작가가 그래서 셰익스피어 연극이나 고전 연극처럼 연극은 5개의 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도입, 전개, 위기, 하가, 파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뭐 이렇게 쭉 가다가 클라이막스 지나서 이렇게 딱 대단원의 막을 내리잖아요. 이 소설도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입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여기 등장하는 남자들의 공통의 과거에 한때 과거 이제 연인이었던 이제 몰리 레인이 죽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이 남자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게 도입부. 그래서 그러면서 도입부에서 남자들이 모이면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다라고 이제 작가는 소개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전개에서는 그 중에 한 인물의 클라이브라는 작곡가가 자기 교향곡을 작곡을 해야 되는데 영감을 얻으려고 호수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다른 전 애인 엑스 보이프렌드 버논이라는 사람은 몰리가 찍은 사진을 입수하는 게 이게 전개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심 사건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주인공 이제 클라이브와 버논이 서로 이제 폭발해요. 그런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각자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데 각자 다 실패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 인물이 암스테르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극으로 치닫는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에 이런 거를 이제 제사라 그러죠. 앞에 이제 그 처음에 있는 그런 문구를 제사라고 하는데 제사에는 숫자로라는 시거든요. 시에 문구를 넣었는데 여기서 만나 얼싸 안았던 친구들은 떠났다. 각자 저마다의 과오를 향해. 그래서 각자 저마다의 향을 떠났다. 처음에는 서로가 이렇게 되게 친하고 서로가 뭐 어려울 때 왜 젊은 시절에 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막 힘들 때 돈도 뭐 $10,000인가 딱 자기가 대출받아서 꿔주기도 하고 지금은 $10,000 환율로 하면은 1,500만 원이네. 그 옛날엔 더 컸겠죠. 그쵸? $10,000가 더 컸겠죠. 그럴 줄도 하고 되게 친밀하다가 각자가 나중에 그렇게 좀 헤어지게 되는 게 있고요. 인물들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명이 제일 중심 인물이고 또 약간 조연적인 인물들인데 버넌 허너데이 그 이제 저지라는 언론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언론의 이제 편집국장이면은 저기 막강하죠. 그래서 번에는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어찌 보면 그리고 이제 큰 야망도 없는데 어찌 됐건 이제 저지 편집국장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브 레인이 이게 되게 절친한 친구고 둘 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작곡가로서 유명하고 이제 몇 년 뒤가 이제 밀레니엄인데 밀레니엄 그 교향곡을 작곡을 맡게 되었어요. 워낙에 이렇게 유명한 그런 건데 이는 그렇지만 잘 못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작곡을 잘 못해가지고 뭐 베토벤 딸 백견이 말하니 해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아주 혹평을 받는데요. 여기 보면 이언 맥케언 다른 작품도 그럴 텐데 음악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 여기서 보면은 교향곡 작곡하면서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있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몰리는 작품에 이제 이미 몰리의 장례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몰리는 거기서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이제 멋있는 여자고 그리고 이제 사진 작가이기도 하고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몰리가 갑자기 죽으니까 남자 옛날에 몰리를 알았던 그러니까 한때는 애인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편한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몰리가 가장 결혼을 했지만 최신난 가장 죽기 전에 남자친구는 이렇게 외무장관의 이제 정부이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근데 이제 조지 레인이 몰리 남편인데 조지 레인도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몰리는 되게 자유분방한 여성이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남자도 만나봤지만 결혼은 돈이 많고 안정적인 조지 레인이라는 남자에게 결혼을 했고 조지 레인은 우중충했으나 돈이 많은 출판업자라고 몰리는 늘 조지를 홀대하면서도 희한하게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는 원래 애정에 굶주려 있고 음침한 인간이었다. 타인이 호의와 축제를 베풀면 자연스레 받아들이지 못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줄리언 가머니는 이제 몰리의 그 애인인데 굉장히 전도 유망한 잘 나가던데 글쎄 요즘 어떤 정치인이 비슷할까요? 우파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뭐 사형제도 도입하자, 뭐 이렇게 인종차별 뭐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그래서 외국인 혐오와 형벌이라는 뻔한 노선을 앞서가 정치판에서 이력을 다졌다. 우리나라에 비슷한 사람 있나요? 아니면 이탈리아 총리가 어떤가요? 옛날에 되게 극우였죠. 지금은 요즘은 모르겠네. 요즘은 누구죠? 어쨌거나 외국도 전 세계적으로 좀 정치는 되게 극우화돼 있잖아요. 극우화돼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줄리오 가몬이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극우적인 사람인데 그걸로 되게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인 남자들은 가모니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작곡가인 친구나 남자나 그 이제 편집장은 되게 이런 식으로 되게 우파 정치인이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이제 40대 중후반 정도의 중년인 사람들인데 이제 40대 후반. 근데 이제 그들은 젊을 때야 다 뭐 이제 68세대라고 그러죠. 젊을 때는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되게 세상을 좋게 바꾸려고 하지만 다 이제 나중에는 그냥 살 시스템이 일테면 대처가 되게 이런 대처리즘이라고 해서 영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그 꿀을 빨아먹는 그런 식의 사람들로 이제 그냥 안착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 사람들이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욕망, 위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혐오감이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나와요. 혐오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인간이 멋있다, 인간의 선을 믿다기보다 그래 인간들은 저렇게 좀 위선적이야 라는 게 여기에 주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자기들의 옛날 여자친구 이제 몰리가 갑자기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자기들도 몸에 좀만 이렇게 하면은 나 곧 죽으면 어떡하지? 나는 갑자기 이렇게 병들어서 나도 갑자기 이때는 뭐 치매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랬을 때 이제 품이 있는 삶이 불가능해질 때 그럼 내 스스로 끝을 내야 되지 않은가? 사실 여기서도 되게 어찌 보면은 안락사가 본격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고민 많이 하죠. 어떠세요?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뭐 너무 고통받는 암이 걸리거나 그러니까 암도 통증이 너무 심해질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치매가 좀 중증이 넘는다. 그러면은 삶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제도화가 나중에 됐으면 좋겠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들 이제 약간 이제 자기가 좀 건강이 다들 왜 경영이 거치고 하잖아. 그러면은 자기 건강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브가 자기 절친인 버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내가 손을 쓸 수 없으면 네가 좀 도와줘.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겠다. 얘가 너무 지금 병이 심하다. 또는 뭐 치매가 있다. 돌이킬 수 없다 싶을 때는 네가 좀 도와줘서 안락사를 부탁해요. 근데 이거는 비교인데 이제 오히려 이거는 룸 넥스트 도어가 떠올랐는데 그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불법 안락사에 대한 목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는 본인이 선택해서 그 뭐 네덜란드 같은 데 가서 주사를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남을 죽이는 그런 정도로 이제 쓰는 그런 복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네덜란드에서는 의사 자격증을 가진 몰지각한 작자들이 짐이 되는 늙은 부모를 제거해주는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뭐 이렇게 여기 이런 식의 그 복선이 나오거든요. 우리 옛날에 고려장은 어떤 실제로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알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장이요? 근데 왜 그런 게 나왔지? 고려장 그렇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고려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갑자기 옛날에 학교 때 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동화책에 나오죠. 동화책에만 나오네. 그래서 실제로 정말 불법 안락사가 있을까라고 재민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락사법이 워낙에 엄격해서
네덜란드에는 있잖아요. 되게 진보적인 앞서가는 나라죠. 그래서 알렉산더로서는 요건이 엄격해서 소설에서처럼 하기는 어려울 거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해줘요. 그래서 자발적인 요청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참을 수 없어야 되고 제3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고 의학적 수용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렇게 실제로 정말 여기처럼 불법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하고요. 암스테르담에서 어쨌거나 좀 뭔가 기만적으로 서로가 하고 네덜란드에서는 투명한 보고와 국가의 사후 검토 블라블라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은 있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 다 보셨죠? 네. 우리 광선쌤도 되게 좋아하시죠? 저를 못 봤어요. 네, 나중에 볼게요. 이거는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경화쌤 보셨어요? 네. 너무 좋지 않아요? 좋았어요. 화면도 너무 예뻤고. 이게 화면 이게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굉장히 이렇게 영상 이렇게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너무 뛰어나죠. 제가 좋아하는 줄리언 무어,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배우인데 줄리언 무어랑 틸더 스윈튼 이 두 사람이 주연이에요. 영화에서는 틸다 스윈튼이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리고 치료가 어려울 거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래서 틸다 스윈튼이 자기가 죽으려고 한다. 안락사를 선택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아주 절친한 아니고 그냥 적절하게 친한 친구. 그쵸? 막 절친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부탁해요. 자기가 어느 날 죽을 건데 그때 옆방에 The Room Next Door에 있어 달라. 그래서 이만한 거리에서 영화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이 죽는 과정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과도 화해도 하고 그래서 영화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래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도 수여했어요. 그런데 영화는 이렇게 아름답지만 소설은 이렇게 여기 두 여성의 아름다운 우정에 비해서 두 남성은 서로 멱살을 안 잡았지. 겉으로는 넌 내 최고 친구야 하는데 속으로는 그냥 이놈 새끼 죽어봐라. 죄송합니다. 아무튼 거의 그런 식인 거예요. 거의 그런 식으로 서술은 전개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영상이. 그래서 그러면 주인공들이 어떤 과오를 저마다의 과오를 향해 나아갔다라고 나오잖아요. 어떤 과오냐? 클라이브는 자기가 이제 어떤 작곡을 해야 되는데 영감을 얻기 위해서 아름다운 호수로 산행을 가요. 그런데 거기서 소설에서는 처음에 애매하게 써서 처음에 그래서 잘 몰랐거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알겠어요. 확실하게 여자가 분명히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는 자꾸만 그냥 두 남녀가 신랑이 하네. 나는 그냥 작곡이나 해야지 라고 해서 외면을 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여자가 데스퍼레이트하게 굉장히 폭행을 당할 것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 그려져요. 근데 얘는 쟤들은 나 못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바위 하나로 이렇게 걸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는 밑에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얘는 그 너럭바위 같은데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은 나 못 봐. 그래서 얘는 그거를 돕지 않습니다. 여자를 그래서 비겁하죠. 그래서 나중에 책 줄거리 알려줘도 되니까 알고 보니 그는 혼자 산행하는 여자들을만 노려서 폭행하는 그런 이제 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낌새가 분명히 얘기 헷갈리는데 다는 안 나왔지만 있었는데도 외면한 거죠. 큰 죄를 저지른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브가 그랬고 버너는 외무장관 가모니가 이제 그렇게 극우적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제 애인인 몰리가 찍은 사진가였잖아요. 몰리의 사진을 확보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복장 도착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성복을 입고 여자 옷을 입고 막 찍은 사진이. 그러니까 가모니가 기혼이고 자식도 있고 한 남자인데 이렇게 막 드레스 입고 브레이즈하고 이런 사진이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끝내려고 이 사진을 공개를 하죠. 그런데 이게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침판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개인사인데 개인의 삶인데 개인이 집에서 뭘 입고 다니던 뭐라든 우리는 간섭할 수 없잖아요. 그건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런 잘못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뭐 대중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쏟았다 저렇게 쏟았다 하는 게 너무 아주 재밌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싸워요. 둘이서 엄청 절친인데 서로가 싸워서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하면서 막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음모를 꾸며요. 각자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락사를 이용해서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를. 그래서 굉장히 진짜 이거는 무슨 이제 막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네덜란드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서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마지막 장면에서 이 둘이 남자들이 그 이래서 안락사를 당하는데 그 굉장히 자기 삶에 좋았던 부분을 회상하는 식으로 하면서 끝나는 것도 좀 그래서 코믹 트레저디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비극적인 장면인데 이 남자들은 끝까지도 자기가 좋았던 것만 역시 나는 편집국장이야. 내가 이렇게 지시해야지. 얘도 역시 내 작품은 너무나 좋았어. 그래 나한테 사인해달라고 펜 사인해달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들도 재밌어요. 여기 그런 게 여기 있네. 자리를 잡고 누우니 스스로가 저지 사업 로비에 있는 거대한 동상이나 된 것 같았다. 대리석을 깎아 만든 거대한 와상.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몰락하고 편집국장에서 쫓겨나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아주 거대한 동상, 위대한 사람, 위대한 언론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뭐랄까 신랄하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를 우쭐하게 여기면서 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아주 냉소적으로 그리죠. 그리고 뭐 죽고 난 모습이 물론만큼 평화로워 보였다라고 작가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신랄하다. 너무 집요하게 막 그 남자들을 갖다 이제 위선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메스를 들이대고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낱낱이 해부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게 특히 남자들이 주로 나오는데 어쨌거나 위선에 대해서 뭐 어렵다고 해서 뭐 여자는 안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감원이 외무장관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복장을 여성 복장을 하고 성적으로 어쨌거나 그런 사진이 공개됐을 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대중들은 그런 걸 가지고 막 뭐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와이프가 로즈 가머니가 나왔는데 갑자기 딱 기자회견을 먼저 해요. 해서 우리 남편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는 남편의 그런 점을 굉장히 좋게 봐왔다. 다 포용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진심은 안 그럴 텐데 선수 친 거죠. 선수 쳐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진심은 이 XXX 욕할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좀 변태적인 그런 어떤 성생활 그런 걸 하는 데서 하지만 어떤 남편의 정치 생명을 끝내는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되게 가정적인 남편의 모습을 연출을 하죠. 그런 거 보면 그거 자체가 전부 다 위선적인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버넨, 할리데이, 클라이브 랜니가 두 주연이지만 줄리언 가머니와 조지 레이까지도 다 조연인데 다 좀 비웃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누구더라? 조지 레인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죽어버렸죠. 자기 와이프의 어떤 애인이었던 남자들이 이제 다 죽었어. 그러니까 다 죽었어. 애간이 죽고 줄리언은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꼼짝 못해. 왜냐하면 그런 게 다 됐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조지 레인이 이렇게 버넨 할리데이 와이프한테 가서 약간 데이트 신청해야지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넨 할리데이가 막 죽었는데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맨디 와이프한테 가서 밥 먹자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장면 나오면 다 되게 속물이고 되게 도의적인 게 없는 그런 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박약한 윤리와 어떤 이제 위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이제 안락사가 소재로 중요하게 나오는데 사실 늙음과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속물적인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쓸쓸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고요.
여기에서 이런 어떤 요 세대, 아까 68 세대라고 하는데 영국의 68 세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 가사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화쌤은 아직 못 읽으셨고 이제 읽으실 텐데 재밌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저는 클라이브 보면서 우리가 뭔가 용기 못 내서 후회되는 일은 없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제 코믹 트레저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찍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코믹한지 저는 하여튼 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있었어요. 이렇게 다 했고 다음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일요일이어서 대체휴일인데 이때 아마 연휴에 좀 놀러 가실 분도 있을까 싶어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월요일 정도 하면 어떨까,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거든요. 생각해봤는데 한번 보시고 한번 필요하면 조정할게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